네, 잠시 5분 뒤 그 과학기술과 예술 그리고 창조적 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오픈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밖에 계시는 분들 아직 자리에 착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어떤 교육 행사를 찾아와 주시느라 지금 뭐 이렇게 아침부터 많이 열심히 막 바쁘게 좀 준비해서 오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본 교육 오늘 오픈 토크를 기획하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아트팸랩을 사업을 담당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케이터 정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과학기술과 예술 그리고 창조적 문화예술 공간이란 오픈토크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 문화예술기관의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또뭐 예술교육자분들 그리고 작가님들 많은 그런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요, 또 다른 주제로 새로운 미래, 창조적 문화예술 공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공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창조적 인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창조적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그런 공간에 살고 있을까요? 첫 시간으로는 메타 기획 컨설팅의 최도인 본부장님을 모시고 미래를 위한 창조적 예술 공간이란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타기획 컨설팅의 최도인이라고 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아침 시간에 강의여가지고 뭐 대학교 9시 수업하고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제가 받은 주제가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뭐 창의성이나 창조성에 대한 얘기들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되게 창의성이나 창조성 이런 것들이 되게 무게 있게 논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고요. 또한 뭐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 저는 뭐 학자는 아니고요. 학자나 이론가는 아니고 제가 메타에서 약 한 20년 정도 해왔던 어떤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사회, 도시, 공간, 뭐 문화 속에서 조금 더 앞선 예측력, 뭐 예지력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메타는 제가 메타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작업들이 메타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메타는 뭐 메타볼릭 이볼루션 스루 아트 앤 아키텍처라고 해서 예술과 건축을 통한 뭐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뭐 영역으로 보면 저같이 예술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뭐 사회학이나 미학 뭐 때로는 뭐 또 이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들이 또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메타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되게 거창한 얘기들 속에서 여기서 이볼루션, 그러니까 점진적인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어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역사를 존중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지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해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약간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뭐 최초의 뭐 메타의 시작에 대한 관심은 문화나 공간, 뭐 이런 쪽에 문화 공간, 뭐 문화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들이 를 갖고 이제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 공간에 대한 관심사들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 공간이 위치하게 되는 도시, 지역,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문화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는 문화 공간에서 뭐 기획을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문화 공간이 위치하게 되는 주변의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또 메타가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도시의 맥락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국립현대미술관도 있지만 서울관도 있지만 이 서울관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관 안에 어떤 컨텍스트도 있지만 서울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도시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공간, 뭐 창의적 공간이 이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이 공간의 뭐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 공간은 어떤 도시적 맥락에서 위치하고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간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건축가를 떠올리잖아요. 설계를 하는 사람들. 또는 도시를 얘기하면 도시 계획가를 떠올리거든요. 도시 공학을 전공했거나 또 건축을 전공하고 또 도시적 맥락을 해석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주로 공간 전문가라고 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썼지만 또 하나의 공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공간 전문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한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도시적 계획이라든지 건축이나 설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비전을 갖고 누구에 의해서 이용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협업의 작업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뭐 창의적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예술 공간, 뭐 창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 앞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저희들이 그 예전 2013년에 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대한 그 개관을 앞두고 약간 운영 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그렸던 작업인 건데요. 뭐 이게 DDP 1.0부터 3.0이라고 하는 여기서 집객에서 집주라는 말을 이제 그때 당시 저희 같이 했던 한예종의 박인석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문화공간, 어떤 문화예술 교육공간을 만든다, 어떤 형태의 어떤 창의적 문화공간을 만든다 그랬을 때 과거의 어떤, 저도 뭐 예술 경영을 전공했지만 과거의 예술 경영은 그거를 우리가 관객 개발이라는 말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관객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화 시키는 거죠. 우리 공간에 나중에 이용하게 될 텐데 이용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이제 뭐 개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이제 대상을 보는 어떤 시각이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뭐 최근의 공간의 변화들도 놓고 보면 최근에 뭐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약간 유행 수준은 좀 넘어갔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저는 좀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직업적인 변화도 담고 있다고 보고요. 코워킹 스페이스 자체를 놓고 보면.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주인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뭐 문화 공간이나 예술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미래, 뭐 가까운 미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의 물음을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공간의 주인은 사실은 그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운영자이기도 하고 또한 이 공간을 찾게 되는 또 주인이 되는 또한 시민이기도 하고
또 예술교육 공간이라면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예술 교육자들이 또 주인인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해의 상충자들이 아니고요. 그 공간의 이해 관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래적 공통분모가 무엇인가를 저는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미래적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주로 이제 그 공간을 계획하는 단계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지기에 어떤 설계가 벌어지기 바로 전 단계 대부분 벌어집니다. 뭐 설계를 위한 설계 지침서를 만드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이 벌어지는 단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자적 시각으로 놓고 보면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가설이 증명이 되기 위한 시간은 그 공간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아트팸랩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해서 공간을 열었지만 계획 단계의 생각이 그대로, 그 가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아마 계속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익숙한 공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런 도전이 더 강하게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참여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저희는 그냥 듣고 회의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 심층 인터뷰를 전체적으로 녹취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상당한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했던 그 홍대권에 대한 어떤 뭐 어울마당로에 대한 약간 도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었는데요. 그것들은 다수 대중을 서베이하는 방식보다는 약 30명 정도의 홍대권의 이해관계자 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홍대권 연구는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미 어떤 거시적 맥락이라든지 뭐 역사적 맥락의 변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정말 동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30명 정도의 인물상들을 좀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담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을 해보니까 한 A4 한 200쪽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관계자의 맥락들을 파악하는 걸 되게 좀 중요한 방법론으로 지금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프로젝트들도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망들에서 얘기됐던 어떤 것들을 좀 뭐 노드와 링크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이 앞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례들이 굉장히 좀 들여다볼 구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되게 띄엄띄엄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와 뭐 삶의 공간과 관련된 주제가 한쪽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현실에 대한 뭐 미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다루는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조금 더 약간 상상력에 의한 공간의 전환과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주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뭐 최근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작업들이 대부분 약간 도시적 맥락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도시재생 속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사례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커뮤니티와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인데요.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메타에 들어오기 전에 프로젝트였어요. 문화의 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996년도 사례이고 제가 들어오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리고 뭐 잠깐 소개를 하자면 199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한참 전의 얘기죠. 한 20년, 22년 전의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 과제, 사실 이 페이퍼를 이번에 한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96년에 나온 페이퍼를 좀 다시 들여다보게 됐었습니다. 제가 메타에 딱 오고 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페이퍼였고, 이게 과연 정말로 문화나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사람들과 건축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상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었고 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나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었고요. 96년에. 근데 그 문화복지나 지금으로 보면 약간 생활문화적 개념이죠. 지금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 거점을 그 당시에 이제 동사무소의 기능들이 축소가 되면서 행정 기능이 축소가 되는 거죠. 행정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약간 문화의 집 형태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복합화시키는 그런 구상들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문화적 기능을 행정 기능과 복합시킨 사례였던 것이죠. 뭐 그때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당시의 작업에서는 약간 그 도시의 성격들을 유형화시켜서 뭐 주민들이 대규모 밀집 주거형, 여기 뭐 A형이라고 보이면 밀집 주거형이나 또는 어떤 뭐 비밀집 주거형이라든지 약간 농촌 지역이라든지 조금 외곽 지역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 프로토타입화 시켜가지고 했던 연구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20년 후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 20년 전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를 담당하는 기능들이 또 특별하게 고유한 어떤 역할, 문화의 집 같은 역할을 좀 필요로 했던 시기였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요새는 공공도서관이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지만 한 20년 전의 도서관 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도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독서실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도서관이 훨씬 더 생활문화적인,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 뭐 서점이나 독립서점 뭐 이런 부분들도 거의 약간 문화적 공간으로 해석될 만큼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보여드릴 사례는 문화파출소 2016년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문화파출소 강북이라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는 거는 수유동, 그러니까 수유 6치안센터예요. 이제 지금 문화파출소가 한 9개 정도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군포라든지 울산 남구, 뭐 그런 전주, 뭐 이런 등등 해서 제주까지도 있고요. 한 9개 정도의 문화파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메타가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20년 만에 커뮤니티 문화 공간을 저희 기획 컨설팅하고 메타가 건축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20년 전에 문화의 집을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주제였었어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 행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공권력이잖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치안의 공권력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 과제를 하게 되고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한 1, 2주간은 그냥 정말로 파출소 기능은 없어지는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파출소 기능이 그냥 없어지고 그 유휴 공간에 그냥 문화 공간으로 대체가 되는구나라고 막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 조그만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술 교육에서. 왜냐하면 특히 또 많은 지역들이 생활문화를 하는 공간들은 민간에 의해서건 또 공공의 다른 어떤 문화 기반 시설에 의해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차였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치안 기능을 하는 어떤 치안센터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치안센터의 기능이 없었던 곳에 다시 치안센터의 기능이 살려지고 또 문화적 기능이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좀 도전적인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과정에서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청과 문체부 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제 주관해서 저희랑 같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 또 이렇게 건너야 될 장벽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요. 당시에는 뭐 그런 좀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 수유육 치안센터의 사진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문화파출소라는 간판을 달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여기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왜 넣냐면 여기 안녕 계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무래도 파출소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뭐 두 가지잖아요. 파출소는 내가 뭐 피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해를 해가지고 끌려갈 때 들어갈 수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근데 이제 파출소가 조금 안녕해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여기 이 사진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파출소에 사실은 연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쪽 측면에 저희가 그 여기 안엔 분명히 공유 부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그냥 차 마시더라도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간단한 요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그냥 잠깐 간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뭐 이런 부엌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 동네 골목길이 있거든요. 이쪽 옆으로는, 앞으로는 도로이지만 그 옆길에 문을 내서 그 옆에 바로 공유 부엌으로 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면에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그런 좀 그런 상상력까지 동원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간판 보이듯이 이 치안센터의 기능이 같이 들어간 것들이고요. 이게 이 파출소 2층 공간이고 평수로 따져보면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저걸 내부 공간으로 따져보면 한 5, 60평 정도 뭐 되는 작은 공간이고요. 이 공간이 뭐 돌봄 다락방, 뭐 마음 다락방, 뭐 이런 것들, 뭐 이건 약간 개소식을 했던 사진들이고, 뭐 파출소 입구에 피아노를 둬가지고 아이들이 뭐 지나다가 와가지고 피아노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아까 옆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유 부엌, 부엌이고요. 얘는 그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예술 치유를 위한 공간 또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공간들 같은 거의 필요성들이 이제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적 목적의 필요도 있지만 경찰청에서 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공간의 기능들도 같이 병행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좀 더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약간 마음 다락방이라 그래서 그 작은 다락방 같은 공간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여기 안에서는 문화적 프로그램, 여기서 굉장히 작은 뭐 아이들한테 뭐 동화 구연 같은 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일부 상담 기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뭐 계획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저희가 그 9개 문화 파출소를 다 다니면서 이제 한 3년 돼가지고 9개 문화 파출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그 기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주에서 하고 있는 사례, 인터뷰하고 있는 사례인데 여기에 보이시게 경찰관 분들이 앞에 보이시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장소의 기억과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약간 큰 상상력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보이는 사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임진각 평화누리의 사진이고요. 근데 이 임진각 평화누리는 사실은 그 2004년 당시에 세계 평화 축전이라고 하는 어떤 평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그 당시에 강준혁 선생님, 메타를 설립하셨던 강준혁 선생님 총감독을 하시고 메타가 계획을 잡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축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기획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축제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건 하고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여한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정을 대부분 이 공간을 재생시키는, 지금의 용어로 보면 공간을 재생시키는 데 많은 예산을 투여했고요. 실제로는 이 공간은 거의 그 임진각이 있는 우측에 있는 나대지였었어요. 근데 이 나대지의 공간들을 인공적인 언덕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음악의 언덕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이 DMZ 바로 아래에 있는 임진각에 정말 내버려진 땅을 정말 약간 음악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에 어떤 언덕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서는 공연도 벌어질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벌어질 수 있고, 또한 그냥 돗자리를 펴놓고 산책이나 뭐 캠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여기 보이시지만 최근 4월 달에 그 JTBC 뉴스룸에서 임진각 평화놀이를 그 특별 스튜디오를 설치해가지고 거의 한 하루 내내 손석희 앵커께서 임진각 평화놀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재조명 받게 된 사례인데요. 이것도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한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가까운 미래 속에 있지 않지만 사실은 뭐 남북 관계의 변화들, 또 평화 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직면한 미래이거든요. 굳이 이걸 4차 산업혁명을 안 끌어들여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직면한 미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아까랑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몽골의 나담 축제가 벌어지는 그 나담 축제 중에 말경주가 벌어지는 초원이에요.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 인근에 떨어져 있는 그 후이덜렁 후닥이라고,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네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초원에서 벌어지는 말경주장인데요. 근데 이 몽골의 나담 저희가 이제 메타가 몽골 예술위원회하고 몽골 국립예술대학교하고 교류가 이제 한 2006년부터 지속이 됐는데, 몽골의 어떤 역사적인 축제를 저도 이제 2006년에 가서 보고 여기에 좀 문화적 그 색채가 좀 같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그래서 컬처 나담이라는 프로젝트를 그 몽골 파트너들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면서 그 몽골 나담 축제 말경주가 벌어지는 초원에, 여기 이렇게 보이면 초원의 한 점 같은 공간인데요. 이 텐트가 있는 이 약간 원형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약간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기획들을 진행을 했어요. 조금 더 보이시면. 그리고 뭐 몽골 예술 작가하고 한국 예술 작가들이 같이 이제 공동의 작업들을 한 설치 작업들도 보여줬고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보통은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왼쪽이 몽골 작가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이 한국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왼쪽이 한국 작가고 오른쪽이 몽골 작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약간 해질녘의 그 초원에서 벌어졌던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재작년에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축제 현장에서 직접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몽골 파트너들이 그래도 꾸준히 10년 동안 이 축제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이제 서울이라는 공간, 뭐 저도 서울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뭐 태어난 것도 서울이고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특히 이제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서울의 한강대교에 걸쳐 있는 노들섬이라고 하는 것들을 노들섬의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약간 공모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되게 신나게 공모를 준비했던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굉장히 아까워가지고 아 여기 나와서 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한 건데 약간 그 서울 안에도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노들섬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약간 모래사장 변에 있다가 흙을 파다 보니 아파트 뭐 이런 건설을 위해서 흙을 파다 보니 거기가 이제 그렇게 돋아 있는 그런 섬의 형태로 했고 한강다리가 이제 옹벽을 세우면서 한강다리가 걸쳐진 공간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런 공간들은 좀 약간 꿈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얘기하는 공간으로 막 이렇게 달 같은 게 떠 있죠 공간에. 그래서 막 우주 얘기도 나오고요. 뭐 학교 광장 뭐 그리고 그걸 좀 뭐 소통시키는 클라우드 같은 개념도 막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려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노들의 기억을 담은 사진들로 만들어진 뭐 아이디어 스피어 그리고 이런 꿈섬의 소망별 같은 거를 내가 띄울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상상을 해본 것들입니다. 근데 아까 뭐 몽골 뭐 또한 그 전에 얘기했던 뭐 임진각 평화누리 근데 이런 상상들이 저는 좀 허황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노들섬에 했던 상상도 사실은 우리가 서울이라는 공간이 굉장한 경쟁의 공간이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과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보단 그거를 좀 눈을 좀 더 멀리 보는 어떤 시선 뭐 이런 것들을 가진 공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초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 생태계와 공간인데요. 다시 세운 프로젝트는 어제도 뭐 잠깐 얘기가 소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맥락보다는 1터와 3터 그리고 연결된 공간의 생태계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이슈를 던지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제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입니다. 아마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게 문화 쪽에서는 유일한 사람인데요. 다 잘 안 보시던 분들이 다 계시고 저 혼자 있는데 그 사실은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예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기술 개발, 기술의 변화, 기술의 진보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자리의 개념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래가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운상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도시재생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주거지를 재생할 것인가 뭐 이런 시각이 이제 되게 도시재생 중에 되게 큰 거는 사실은 주거지 재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는 아니면은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뭐 시장 활성화 또는 상권 활성화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세운상가 프로젝트를 저희가 2015년에 이제 그 리서치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굉장히 산업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만은 왜 자꾸 상권이라는 말을 쓰지? 그 상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유통을 얘기하는 거고 유통을 얘기하는 건 정부나 정책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판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를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또한 산업 생태계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장소로 재탄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이제 약간 심층 조사들을 면접 조사를 통해서 또한 뭐 이런 지도 여기 이렇게 한 고프로를 들고 다니면서 저희 리서처들이 간판을 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여기 유통 공간이니까 유통 앞으로도 없애고 그냥 유통으로 해야 돼. 주상복합으로 다 해야 돼라는 논리가 2015년 제가 컨설팅을 할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위원들이 계셨어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왜 존치시키는지. 근데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지금이야 세운이 뭐 메이커시티라는 간판도 걸고 창의 제조 산업이라는 간판도 걸고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공간입니다. 사실 이게 또한 많은 어떤 뭐 사람들이 와서 이게 테크니컬 파트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분들 되게 좀 주목받는 공간이 되었는데 그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정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 정도는 22% 정도는 제조와 수리와 관련된 분들이 여전히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대부분 도소매 중심 70%만 보이죠. 근데 이 공간 세운상가라는 정체성을 유지시켰던 분들은 사실은 이 22%의 세운의 기술 문화를 갖고 있는 또 유지시켜 왔던 분들이라는 생각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결론에 도달하면서 여기를 이제 도심 창의 제조 산업의 혁신지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게 되고 그게 이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설이잖아요. 2015년 12월입니다. 그게 결정이 된 게. 근데 그것도 가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페이퍼 데스크 워크보다는 리빙 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데 연구하고 리빙 랩을 같이 했어요. 그거는 사실 저희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 그래서 연구와 리빙랩 그래서 10개의 리빙랩이 2016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운을 실험하다라는 게 그 리빙랩의 결과를 담은 10개고요. 세운산도 뭐 예술가와 같이 했던 프로젝트 또 젊은 뭐 조명이나 오락기 관련된 뭐 그 제품을 개발하는 리빙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나갑니다. 이건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어떤 메이커들이나 뭐 하드웨어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좀 과정의 확신들을 얻게 돼요. 그 과정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사실은 이 세운 메이커스 큐브에 지금은 17개 팀이 입주해 있고 또 기술중개소라는 것이 운영돼서 그런 약간 기술 지식의 매개자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또 세운 전자박물관이라고 이제 막 의리의리한 박물관 아니고요. 딱 30평 정도 되는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작은 박물관인데 그래도 세운의 1세대부터 3세대 그러니까 세운의 어떤 기술장인들이 시작하셨던 세대부터 지금의 정말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까지를 작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그리고 또한 뭐 세운 테크북 라운지라고 기술 서적 전문 도서관이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어디 그 뭐 삼성 회사 안에나 뭐 LG 전자 안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그 제조 문화 공간 안에서 작은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작은 거점형 공간들이 도시적 맥락에서 같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창동 사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이제 진행될 사례예요. 저희한테 뭐 제가 또 맡아야 될 미래인데 이건 막막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폐조선소에 대한 그리고 더군다나 통영이라는 인구가 한 13,000, 13,4천 정도 되는 그리고 많은 일자리 한 5,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었던 공간에 대한 약간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 그리고 컨텐츠 부문을 계획해야 되는 단계의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잠깐 사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요거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여기 아까 뭐 제가 세운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들 했는데 이게 어떤 산업이나 일자리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 특히 이제
문화, 저같이 이제 예술 경영이나 문화 쪽에서 접근했던 사람으로서 이 공간의 재생, 이 산업의 재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조선소는 망했으니까 없는 거고, 여기 그냥 문화산업으로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에 있는 산업을 끌어다가 얹혀놓을 거냐. 근데 그 미래 산업을 끌어다가 얹혀놓으려는 도시는 많다라는 거죠. 서로 그걸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공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안했던 방법은 굉장히 순진한 제안을 했어요. 사실 12 스쿨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차피 일자리라는 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만들자. 차라리 12개의 학교를 만들어서 그 12개의 학교가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선생님들도 모일 거고 또 그걸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모일 거고 그 속에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저희가 부르는 캠프 말의 공간들이 채워지는 굉장히 순진한 상상이죠. 그 순진한 상상이 근데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한 2달 전에 국제공모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20팀이 참여한 국제공모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닥쳐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기도 한 생각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3가지 유형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미래나 창의성을 얘기하면 굉장히 사이버틱 해야 될 것 같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은 막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막 감싸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한테는 약간 설레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두려움이라는 존재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국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즐겁게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간, 뭐 문화 이런 것들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이해관계자, 우리 도시 맥락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듣고 기록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제가 앞에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또 마지막에 얘기했던 뭐 시작과 결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여러 얘기를 드려서 한데요. 뭐 자료집에는 조금 글을 적어놨으니까 그 글을 좀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곧 이제 세워지겠죠. 통영에 저희가 한번 또 들려서 그 12 스쿨을 또 한번 보면은 그때 생각했던 상상했던 이 학교의 형태가 또 지금 이렇게 변해서 거기서 또 많은 일자리들이 또 일터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영국 상상력 연구소의 톰 도스트를 모시겠습니다. 톰은 현재 그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인 상상력 랩의 디렉터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관의 융복합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톰 도스트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o share our experiences from our new institution. We're developing an institution called the Institute of Imagination because we believe that imagination is our most important human ability. Our ability to imagine things and then be creative is what we feel we need as a future skill, particularly for education. 네, 멀리 영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저는 저희의 새로운 기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IOI, 즉 상상력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서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의 정말 중요한 능력이자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is new institution that we are creating is really working at the intersection of the rapidly changing world of technology and arts and culture. We sit in the middle
And we believe that having that human capacity to generate new ideas and to be innovative is where we need to be in this very changing, rapidly new world. 저희 상상력 연구소는 바로 급진하는 여러 기술과 또 예술 문화의 그 접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혁신을 하는 인간의 역량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며 급변하는 삶에서는,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저희가 그와 같은 역량을 더욱더 강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nd in the coming years, we're going to create a major new cultural space in London. And we're working with a world-renowned architect called Thomas Heatherwick. If you don't know who he is, he's very famous, and he created a special pavilion at the Shanghai Expo in 2010. And this is called the Seed Cathedral. And we're working with his studio to allow us to create a very unique and human-centered space. 저희는 지금 런던에 대규모의 문화 공간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 유명 건축가인 토마스 헤더윅과 함께 손을 잡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2010년 샹하이 엑스포에서 영국 파빌리온의 설계를 맡았던 분으로서 지금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인간 중심의 공간을 함께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And with Heatherwick Studios, we're exploring what we think is a very participatory space, a space that has a human ability to have new ideas at its heart. And we're thinking about a space that will have a grand entrance that celebrates imagination, a grand hall of imagination, with maker labs, test and experimental spaces, and spaces to share ideas and to share outcomes. 저희는 그래서 헤더윅 스튜디오와 함께 관객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상력이 그 중심이 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들어서게 되면 상상력이 주제가 되는 대규모 홀이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메이커 랩이라든지 관객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만들어낸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We're currently designing this space, and we're thinking about ways in which we can work in a very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 where the arts and the sciences and the digital technologies converge and meet together. And that's allowing us to also launch a program called Imagination Lab, which allows us to create an environment to test this concept. 저희가 지금은 공간을 설계하는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간은 예술과 과학 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다학제적인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상상력 랩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An Imagination Lab is a space in central London of 14,000 square feet space. It is a giant warehouse that we have been gifted, and it is allowing us to experiment with that space, to understand the types of programs that we can create for our new institution, to prototype and work with people in the design of this space. We have a grand hall, and we also have a dedicated space for our Imagination Lab. 네, 그래서 저희 상상력 랩은 런던 중앙에 쓰지 않는 창고를 저희가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14,000평방피트의 공간에 저희가 그랜드 홀을 두고 있기도 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And we're designing the space for all generations to come to, but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next generation who are going to be learning and inheriting our new society. And we want a space where there aren't any predetermined outcomes, where children come in and experiment and explore and discover learning for themselves. We want to work in that interdisciplinary way, and we ultimately want children and families to have a sense of flow when they can get engrossed in an activity and stay for hours. 저희 공간은 모든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과 아이의 가족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데요.
무언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와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탐구하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아동 중심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다학제적인 공간으로서 직접 체험을 하는 중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푹 빠지면 몇 시간이고 계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nd we're working with lots of advisors and people, and one of them is called Professor Alison Gopnik. She works in the United States, and she works in child psychology. And she wrote a book recently that was released last year called The Gardener and the Carpenter. And her book explored how we should be working in creating the right environments for children to flourish, that don't close down spaces for children to work in, but open up the spaces for children to work in. 저희는 이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미국의 아동심리학 교수인 앨리슨 겁닉 교수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정원사와 목수라는 제목의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최대한 열린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ut we also take inspiration from the past as well. So this is Albert Einstein's desk, and his space as a great thinker was also very messy. He never had a clean desk or a clean environment to work in. And we also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actually having quite a messy environment to be able to come in and to apply different ideas and have your imagination surrounding you. 저희는 또 과거로부터도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셨던 사진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책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정말 공간을 지저분하게 자유롭게 썼던 것으로 유명하죠. 단 한 번도 정리정돈이 된 모습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메스, 이러한 지저분한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를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also, in our space, wanted to find a way in which people could take some risk safely, but risk so that it opens them up to new experiences, to try new tools, and to create new opportunities. 그 외에도 저희는 아이들이 안전하지만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도구들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And our theory started to evolve that we coul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you could use your imagination, but apply that imagination through arts and creativity, where you could come in and you could have a very playful experience, but then you could also use that playful experience to tinker and create and make. 그래서 저희는 가졌던 여러 생각과 이론을 발전을 시키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정말 상상력을 직접 창의력으로, 예술과 창작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하지만 그런 경험을 또한 손으로 직접 만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구현을 하는 것이죠. And like a recipe when you're making a meal at home, we started to develop our concept and idea for this space. We looked at a lot of different things. We looked at the importance of something we called deep facilitation, the need to have people there to support children's ideas, not to teach, but to be able to prompt and support. And we wanted fewer constraints on time, so we wanted people to come in and feel comfortable and to be able to stay in the sp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저희는 마치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재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공간의 컨셉도 이러한 요리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재료라고 저희가 봤던 것은 저희는 deep facilitation, 깊이 있는 촉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지지하고 또 활동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이었고요. 그 외에도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So we set a design brief for architects to come in and respond to designing this very unique space. And at the heart of our design brief was a very flexible, agile space that could change and flow and could incorporate lots of different types of activity. 그래서 저희가 건축가들에게 이와 같은 디자인 브리프를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민첩하면서도 유연한 공간, 다양한 활동들이 흐름을 타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And part of the design process, the architects helped us design the kind of the furnishings that we would have in this space. And the space allowed us to be very agile, to move things around.
the space changes all the time with the furniture that we have, but we also invite people to come in and change the space to see how they see the space should be. 설계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물, 가구들도 이렇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항상 변하고 있고요. 심지어 참가자들도 돌아와서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And this allows us to have a space that is sometimes quite programmed and structured, but also for us to clear the space and to have a very open space, because we have a belief in our imagination lab that empty spaces can also generate ideas.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을 치워놓고 저희가 열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빈 공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And so last year we launched our Imagination Lab as a space and also a program, a very open environment for schools, children, young people, adults, all generations to come in and learn through experimentation, play, and using their imagination.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상상력 랩을 하나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단체와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 어른들, 젊은이 할 거 없이 누구나 와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in the space, we wanted to have a very fluid program. Like the space changes, we wanted to be able to change the program as well. And we wanted to be able to take inspiration from the outside world. We recognize that the outside world is changing very rapidly. So we wanted to be able to understand how we could design programs that would be able to be delivered that would be relevant for the people who are going to be visiting the Imagination Lab. 저희 공간이 유연하게 바뀌는 것만큼 저희의 프로그램에도 유연성을 저희가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역시 그 사람들의 요구, 참가자들의 요구에 맞게 민첩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in our first year, we came up with a series of themes, quite agile themes, quite open themes that we could program quite quickly, that could change in a matter of 2 months. So we could bring in a theme and then change that theme every 2 months.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우 민첩하면서도 조금은 개방적인 주제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이런 주제를 바꿔 나가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And these themes were more like provocations. They were more like questions for people to explore. So in our first theme, we looked at this idea of recode. And code means a lot of different things, not just digital and computer coding, but also coding in language and coding through dance. And we wanted people to remix content and think about how that content is coded. And we brought the arts and the digital technologies together. So for instance, this is an example of a project that we looked at where children were coding small little robots through creating pieces of artwork. 네, 그래서 저희가 정했던 테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그냥 촉진을 하는 질문과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리코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딩이라고 하면 디지털 코딩이나 컴퓨터 코딩도 있지만 언어나 춤도 하나의 암호로서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데 아우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술과 디지털 기술을 이라는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를 보게 되었고요. 한 예시로 이렇게 소형 로봇을 통해서 아이들이 코딩을 하고 그 코딩된 로봇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Our theme of Metropolis invited participants to come in and re-explore the city, to understand how the city of the future might be, and to understand what benefits you could gain from designing a city for the future. And we worked with 3D designers to bring people into thinking about how you work with 3D design, but also how you can take those concepts and create physical structures. 두 번째 테마는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참가자들이 도시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D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3D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물체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Our theme around reality looked at what was real and what is unreal in the world, and we asked people to share their concepts of this. We looked at things from illusion and magic
right through to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세 번째 테마는 리얼리티,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가상과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과 현실이 무엇인지 그 컨셉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술쇼라든지 여러 환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증강 현실이라든지 가상 현실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And our theme of Future Me asked the question of the participants, what is your futur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roles will you play? What jobs will you do? And we asked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adults to invent their future, to come up with invented ideas and solutions. Here's an example of an everyday pocket tool that a child invented just by opening up the opportunity for them to come in and explore that question. 네 번째는 미래의 나라는 주제였습니다. 나의 미래,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 아이가 미래에 자신이 갖고 싶었으면 하는 그러한 작은 도구를 설계해 보기도 했습니다. So alongside developing a series of themes, we also developed a series of programs which gave a typology, an understanding of the type of event that people were going to come to. Our Lab Live events were large events in our grand hall for 800, 900 people to come and explore on their own pace, to set their own direction for learning and to work their way around 25 different multidisciplinary workstations offering a range of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이러한 테마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랩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저희 대형 홀에서 진행되었던 대규모 프로그램으로서 한 번에 800~900명의 사람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25개의 워크스테이션에 따라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고 다 학제적인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ur Lab Learn projects invited schools and teachers to come in and to try and explore their curriculum in a different way, to rethink the school classroom and to work in a much more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we asked teachers to take off their hat and to be playful, to be on the same level as the students that they come and visit the space with. 저희 랩 런 프로그램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와서 교실이 아닌 보다 실험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교과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기존의 선생님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재미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Our Lab Liftoff program invites children to come and learn about a particular skill, maybe over 2 or 3 days. And their parents will drop them off and we bring in experts for them to explore how they can create and generate new skills. 그 다음은 랩 리프트오프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저희와 함께 한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특별한 스킬에 집중을 하고 그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아이들과 이틀 3일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And our Lab Lead program works directly with teachers. Not just teacher training, but also teacher upskilling, because teachers rarely get the chance to come into a space and to understand new tools and technologies and to be skilled in how to use those new tools. 랩 리드 프로그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요. 교사에게 단순한 교육을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업스킬링을 저희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도구를 교사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이러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So I'm just going to talk about some examples of some of the projects to give you a bit more understanding of the types of activities we ran, starting with our Lab Lead program. And here we invited every teacher from the school to come, from the head teacher right through to the teaching assistant. So we had 35 teachers coming in, and we ran a range of different activities and workshops. This one saw them take toys apart, which had electronical components. And through that process, they got to experiment, explore how circuits worked, what was the inside the toys, and draw out those circuits.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랩 리드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든 선생님, 즉 교장 선생님에서부터 보조 교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사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35명과 함께 여러 워크숍과 활동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모습은 장난감을 직접 분해를 해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전자 부품이 있는 장난감을 분해를 해보고 그 안에 회로가 무엇인지 어떠한 작동 원리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드로잉으로 또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We invited all the teachers to stand up and to learn about coding through dance. So through dance, you have a series of codes that your brain tells your body. And on the same way that you can program a computer, you can start to understand how code works as an instructional model. 네, 또 여기서 보시면 모든 선생님들이 춤을 통해서 코딩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뇌가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컴퓨터 코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춤과 코딩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And then we also ran a very experimental workshop where, using a range of different materials, teachers looked at the idea of cause and effect. And we call this activity chain reaction, where you can create a big space of a series of dominoes or chain reactions happening that allows teachers to come together,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and work collectively to create a giant installation. 그 다음은 조금 실험적인 워크숍이었는데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원인과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위 연쇄작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뭐 대형 도미노를 활용을 하든 여러 소재나 여러 재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소통도 하고 협업을 해서 큰 설치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With our Lab Liftoff program, this is looking at skills and how children can learn skills over a series of days. We run a program called Robot Zoo. And Robot Zoo is a fantastic opportunity for people to bring together the arts, robotics, engineering, and coding, to fuse these different ideas together. 그 다음 예시는 바로 이틀 3일간 아이들과 함께 스킬을 연마하는 랩 리프트오프 프로그램의 예시인데요. 로보트 주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예술과 로봇 기술, 공학과 코딩을 접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And this works really well as much for adults as it does for children who really enjoy and get stuck in. But essentially the concept is very simple. You're learning about robotics through an animal, a zoo animal that you like or a zoo animal that you associate with. And at the heart of it is this piece of technology. It's called a hummingbird board, and it's a piece of robotics technology that allows you to put together and plug in servo motors, LEDs, sensors that respond to movement and action. 보시다시피 아이만큼이나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로봇의 원리를 배워보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이 허밍버드 보드라고 해서 여러 LED라든지 센서, 소리 등이 나올 수 있는 서버를 여기다가 꽂고 동작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what we like about this project is that children are being very creative. They're not thinking about actually learning about engineering, robotics, or coding. They're just learning that process through a very creative process, and it's bringing out their creative skills. And I just wanted to show you some examples of some of the creations that people have made. So this is a very hungry squirrel. But as soon as you put the food in, the sensor recognizes the food, and it starts the movement. 네, Another example you can say. 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느낌을 전혀 갖지 않고 이것은 로보틱이 이렇게 돌아가고 코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동을 통해서 온전히 배운다라는 점이죠. 창의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다람쥐에게 음식물을 주니까 센서가 이 동작을 감지를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Another program that we run at our Imagination Lab is called our Cultural Residency Program. And this program allows us to not only work like an artist in residence program, but to invite a whole range of different people, from technologists to scientists
to artists to come together and work at an interdisciplinary level. And we invited artists to come along and explore a city of the future, to imagine a city of the future. So here we invited a group who were looking at how you can imagine places and spaces that encourage imagination. 그 외에도 저희가 두고 있는 문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술자, 공학자, 또 과학자들이 예술가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다학자적인 협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예인데요. 저희가 초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래의 도시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상상을 해보고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So the artists came together and said that they wanted to create a program called Super City, which invited children and families to think about city, but through a range of different disciplines. So the artists were wire artists, so people who were experts in creating artistry with wire. They were technologists, so how you can bring the piece of art alive with sound, with lights, with action and movement and coding, and puppetry and figurines as well. So one of the artists allowed people to populate the city with the types of people that they would see living in that future city.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된 하나의 그 작품이 슈퍼시티였습니다. 미래의 도시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고 직접 아이와 학부모들이 와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협력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도시의 설계를 만든 그 와이어 아트 전문가가 있었고, 또 여기에 소리와 또 조명, 코딩과 동작을 담당했던 테크니션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 미래 도시에 살 법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인형극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And this super city, which is now complete, is allowing us to think about how we will have installations in our new institution of the future. And we have hung this installation from the ceiling, which can be raised up and lowered down and interacted with. 예, 지금은 슈퍼시티라는 작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완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 공간 안에 어떻게 설치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천정에 매달아서요. 전시를 할 때는 내려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올려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One final example of a project that we run at Imagination Lab is called Tinkering Club. And tinkering invites people to experiment and explore using a different range of materials, possibly around a topic or theme. And this allows us to work with a much more local community on a club level. So working perhaps with families from lower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they can come in and get a familiarity with the tools they use, but also come on a regular basis to build their skills.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팅커링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실험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특정 주제에 따라 뭔가를 만들고 꼼지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를 들자면 저소득 가정에서 매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도구들도 익히면서 자신들의 스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our program so far in the first 2 years has been very successful. We've worked with nearly 50,000 people from across London, but also across England. And key to that is working not in isolation, but in partnership with a range of different people, from Lego right through to startup companies. And also bringing in lots of educational groups, working with about 500 schools. And this is really allowing us to think about our future institution and not to just open our institution up without thinking about the people who will occupy it, but to work alongside those people to create a truly human-centered institution. 지난 2년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5만 명 가까이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으로서는 레고에서부터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과 협력을 같이 했고 또 500개에 가까운 학교들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용자를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와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할지를 진진하게 고민을 해서 덕분에 저희가 정말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share our experiences.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딩 교육을 초등학생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아트팸랩에서도 지난 여름방학 때 소리빛 기계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린이 대상,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이 소리빛 기계가 어떤 기계이냐면 소리를 이렇게 착착 내면 거기에 알아서 빛이 LED 빛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움직이는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 센서, 그 다음에 또 뭐 거리 센서 이런 것들을 직접 코딩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명령어로 바꿔서 그 기계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창작물들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예술과 어떤 기술을 이렇게 접목해서 그런 좀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때 오늘의 이 톰 도스트의 그 사례들이 또 많은 유익하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전 시간은요,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인근에서 이제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12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다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 강연의 시간으로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를 위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또 그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있어야 이런 창의성이 샘솟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식사 후 12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